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무너졌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86페이지, 교과서 86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세요. 먼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만 정권은 글쎄요, 그분이 어떻게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는 것을 원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중간에 끝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줬었던 그런 행동들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곤 했던 것도 아니었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독재적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지게 되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승만을 이제 다음번에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알아채게 돼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으로 뽑히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그런 명목 하에 이른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죠. 원래 우리나라는 그 전에 대통령 간선제였었잖아요. 그런데 야당들은 이때 당시에 이것을 전부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하필이면 전쟁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임시 수도가 부산으로 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국군과 그 다음에 각종 경찰들 이런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서 당시에 국회로 출근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막 납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협박과 회유 뭐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야당 쪽에 해당했었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이 요구를 했었던 그런 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기를 원했었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가장 인지도가 높았었던 바로 대통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었거든요. 때문에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승만이 다음 때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는 가망성이 높았던 겁니다. 때문에 이른바 이승만은 별표 1개 발췌 개헌을 195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발췌 개헌에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6.25 전쟁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밑줄 치겠습니다. 이승만 지지 세력 약화. 자, 이렇게 되자 전쟁 밑줄 치겠습니다. 전쟁 중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을 탄압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실제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통과시키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른바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서 대통령을 뽑게 했는데 국민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므로 그러므로 전부 다 이 대통령이었었던 이승만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게 돼요. 자, 이것까지는 좋았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보장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4년 중임제였습니다. 즉 4년 동안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서 대통령 또 한 번 해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대통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던 이승만을 추종했던 세력들은 당시에 이때 당시에 헌법을 고치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그들은 원래 헌법은 4년 중임제에 해당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한해서는 예외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국가의 뼈대라 볼 수 있는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냐면 바로 이 최종적으로 이 헌법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각각 이 헌법에 대한 투표를 벌이게 됐는데 정말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 딱 한 명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명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그날 바로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 가지고서는 대통령 중임의 제안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 바로 반올림을 하면 이게 소수점으로 떨어지는데 반올림을 하면은 필요한 정족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음 날에 바로 이 자유당 쪽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했었던 건 당이 바로 자유당이었었거든요. 이 자유당 쪽에서는 이른바 4.4.5입에 즉 소수점으로 봤을 때는 0.5 이상으로는 반올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버린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헌법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따져볼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사실상 쪼개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은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승만은 이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준비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즉, 이 4.4.5입 개헌 이 4.4.5입 개헌을 통해 가지고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안 철폐 개헌은 부결되었다가 4.4.5입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되게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이승만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당 쪽에서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 가지고서 신익희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드셨던 조봉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나섰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이 서로 단일화를 하은에 마은에 막 얘기하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승만 세력을 굉장히 긴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이 신익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가 굉장히 많은 편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신익희 선생은 당시에 이 많은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서 본인이 직접 이제 호남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바로 유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을 때에는 한강에 있었던 그런 굉장히 많은 한강변에 있었던 백사천 전부 다가 꽉꽉 메워질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익희 선생의 연설을 들으러 왔을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신익희 선생은 당시에 그 연설을 한 다음에 호남선을 타고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연설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시기가 참 미묘하게도 신익희 선생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자였었던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조봉암 선생의 그런 그 정책 같은 것을 좀 약간 좀 너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투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이승만 찍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조봉환 선생은 그때 당시에 자신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거든요. 나섰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봉환 선생을 또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조봉환 선생이 되게 많이 괘씸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조봉환 선생이 뭐 평화통일 같은 것을 주장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화통일 같은 걸 주장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첩자가 아니겠는가, 간첩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조봉환 선생을 이때 당시에 체포하고 그 다음에 조봉환 선생이 이끌고 있었던 진보당을 전부 다 이제 해산시킨 다음에 진보당의 핵심 계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 체포를 해가지고서 감옥에 가둡니다. 가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형 판결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전부 다 돌아가시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좀 적겠습니다. 자, 프린트 6페이지에 동감 2번 4452 개헌이라고 적어주세요. 4452 개헌.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두 번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실시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때 당시에 선거에서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혹은 이승만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하지만 독재를 점점점 강화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바로 그때 당시에 같은 경쟁자였었던 조봉환 선생을 이때 당시에 처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번에는 1960년대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요. 당시에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 측면이 있었어요. 당시에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미국에서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물자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보급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설탕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 옷감이라든가 그리고 밀가루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게 이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게서부터 받았었던 그런 이제 물자를 가지고서 가공을 해서 그래서 이걸로써 산업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산업을 300산업, 세계의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300산업 같은 것이 발달하게 됐는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을 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 원조가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타격을 본격적으로 이제 받기 시작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이승만 정권 자체가 어쨌든 간에 정권이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좀 더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의 경제 원조에만 의지를 했다가 이 미국의 경제 원조가 점차 줄어들게 되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이른바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1960년 이때 당시에 바로 3.15 부정선거를 벌이게 돼요. 즉 3월 15일 날 본격적으로 선거를 벌이게 됐던 것인데 이승만은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으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선거를 벌이려고 했던 건데요. 당연히 국민 투표였겠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의 인기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이승만의 인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서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엔 이승만 대통령한테 속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지게 되자 이승만은 당시에 자기의 그런 휘하에 있었다 볼 수 있었던 경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정치 깡패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정치 깡패들 같은 사람들을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임명을 해가지고서 각 지역에 파견을 합니다.
각 지역에 파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시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 직접 선거의 원칙이라든가 비밀 선거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정치 깡패들은 이 선거를 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3조라든가 3명을 한 개의 조로 꾸려가지고서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를 하게 한다든가 5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이제 투표를 하게 한다든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왜? 서로가 투표를 하면서 누구 찍는지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승만을 찍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 중에서 한 명이 이 바깥쪽에 있는 정치 깡패들에게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은 조용히 어디론가 끌려가서 무지하게 맞습니다. 하필 또 이승만은 또 이때 당시에 또 운도 좋았어요. 야당 쪽에서 유력한 또 다른 조병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선거로 나서셨는데, 야당 쪽에 그 후보자 나서셨는데, 그런데 이분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때문에 사실은 이 3.15 부정선거는 굳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상대 후보자가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고령이다 보니까는 부통령 선거로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내세워가지고서 활동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부통령에는 이기붕, 그 다음에 대통령에는 이승만, 이렇게 자유당 정권이 그 사람들을 이제 보냈었었는데,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됐었냐면,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를 벌일 때 그렇게 협박과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서 막 그냥 부정선거를 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보다도 이승만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은 것 같은 건 모습이 보여지게 되자, 당시에 이 이승만 정권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립니다. 즉, 정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서 투표용지를 갖고서 어디론가 이동해서 개표를 하러 가는 그 차를 습격을 해가지고, 혹은 그대로 접수를 해가지고서 투표용지가 담겨져 있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개표를 했더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 지역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숫자가 1000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1300명에 해당하는 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1300명 표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전부 다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찍었냐면,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에서는 이기붕을 다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100%가. 네. 우리나라 정서상 하나의 후보가 아무리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가 그 후보를 찍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걸 전부 다 개표를 해가지고 득표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이승만하고 이기붕을 찍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전체 인구의 90%가 넘게 찍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그런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것을 또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는 좀 더 낮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됐었죠. 실제적으로는 한 80%, 그 다음에 70몇 %, 이렇게 전부 다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해요.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죠. 이게 분명히 부정선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강탈해가지고서 몰표로 바로 이제 그 특정 사람들을 그 투표하게 했다는 것을 다 알아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이 이승만 정권이 이제 어기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화가 났었던 바로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뭐 처음엔 대학생,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생이 나서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중학생이 나서고,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초등학생까지 나서요. 초등학생까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를 열심히 벌이게 됩니다. 한참 벌이게 됐죠. 근데 이것을 이승만 정권은 되게 무시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북한 쪽에 있었던 그런 이 김일성과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의 간첩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에게 반대하는 그런 시위 세력을 잔뜩 만들었다. 그러니 이것은 북한의 책략이니까 여러분들이요 제발 이제 시위를 잠재워달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당시에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일부 그 시위대들의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이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거기다 플러스 당시에 이승만 편에 들어있었던 바로 정치 깡패들이 나서가지고서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주워 패면서 그러면서 바로 진압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지역, 정확히 지금 기억이 어느 지역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지역에 한 학생이 중학생이 아마 그럴 거예요. 바로 시위를 하러 밖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시위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없어졌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돌아오는 게 없어졌는데 없어진 지 뭐 한 달 정도가 지나도 그 엄마가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찾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가 암만 해도 애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서 어떤 한 사람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의 시신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경찰이 먼저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 병원에 데려갔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학생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데 학생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놈의 정부가 또 은폐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그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는 병원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몰려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경찰들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경비망을 뚫어버려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 학생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병원에 영안실로 들어가서 학생의 시신을 직접 봤어요. 근데 맙소사 어떤 상황이었느냐? 학생이 누워있는데 근데 한쪽 눈에 정말 이딴만한 최루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매캐한 연기를 내게 만드는 시위를 진압하는 용도의 그런 뭐라고 할까? 도구가 있었어요. 무기라고 할까?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빵 하고 발사하면은 공중에서 이게 펑 하고 터져가지고서 거기서 매운가스가 사방으로 쫙 하고 펴지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매워가지고 그 근처에 못 오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바로 이제 화학무기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있었거든요. 시위 진압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탄환이 학생 한쪽 눈 안에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어머님은 그만 쓰러지셨죠. 제일 중요한 것은 최루탄은 어쨌든 이것도 어떤 무기에 의해서 발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발사하는 건 살상무기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의 실제 사용은 하늘을 향해서 펑 하고 터뜨려가지고 발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펑 하고 터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경찰들은 바로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이걸 발사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학생의 이름이 바로 김주열 학생입니다. 이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위는 엄청나게 격화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몇몇 군데에서는 바로 이 격화된 그런 시위가 보세요. 대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 고등학생에서부터 중학생, 중학생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서는 그 초등학생들의 부모님들, 중학생들의 부모님들, 고등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이것은 사람들을 살해한 정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위에 참가를 했었던 국민학교, 그때 당시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었어요. 수성국민학교의 학생이 이때 당시에 한 가지 시를 쓴 게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감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를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짓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학교에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끝내 가서는 나중에는 이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었던 사회 최고의 지식인들이야 볼 수 있었던 대학 교수단들 자체로 각자 대학 교수님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서 피켓을 만듭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라고 하는 피켓을 들면서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라고 이때 당시에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이승만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과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당 정권도 같이 붕괴가 됩니다. 당시에 시민대표들은 모여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무너지게 됐고 총을 쏴가지고서도 이 시위대를 진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승만 정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은 일단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었다고 했었던 이 이기붕이 당선이 못 되도록 하겠다고 딱 선언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는 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위가 그 다음날 더 격화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는 대통령에서 이제 사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부 다 만세! 하면서 환호성을 지렸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이승만은 당시 미국으로 망명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착해요. 왜냐?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내쫓았던 이 이승만 대통령, 하지만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었던 것을 인정해줘서 그런 것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날 때 꽃을 두고서 환송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됨으로써 4.19 혁명은 성공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주도로 참여했으며, 그 다음에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며,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성공했었던 민주주의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혁명의 전통은 바로 1990년대까지 이어졌었던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토대에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촛불 집회가 일어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은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별표 2개. 4.19 혁명 배경에서는 동그라미 1번.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15 부정선거. 자, 여기에서 먼저 전개에서는 전국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했었고, 누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었죠? 바로 여러분들 김주열 학생.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서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전국적인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이제 전개가 됐으며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학 교수단의 시위, 대학 교수단의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적어주세요. 결과는 바로 이승만 정권 붕괴, 즉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그리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의의로 본다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 학생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루게 됩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부통령으로 인정됐던 사람이 사실상 야당 쪽이 부통령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장면 선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장면은 국무총리로 이때 당시에 부통령제는 이때 당시에 없어지게 되거든요. 대신에 국무총리로 이제 있으면서 마치 일본처럼요. 일종의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즉 여당에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이 여당이 되고 그 여당의 우두머리가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시하게 됐던 것이죠. 국회의원들은 각부의 장관 같은 것이 돼가지고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양원제에 해당하는 그런 국회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장년입니다. 근데 내용은 내각 책임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활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우두머리야 볼 수 있었던 이때 당시에 국무총리가 사실상 이제 모든 정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각 책임제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가 그렇게 발달했던 나라는 아니었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가 대통령제였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대통령도 있긴 있었어요. 대통령은 사실 국무총리가 국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정말 처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으로선 바로 대통령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선 윤보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이제 뽑혀가지고서 그래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두 분이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사회의 악이라 볼 수 있었던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산 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왜? 북한의 경우에는 바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후복구 작업을 펼쳐가지고서 1950년대가 끝났을 때쯤에서는 이미 전쟁 전에 있었었던 여러 가지 폐허가 됐던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복구하고 나름대로 경제가 정상화됐다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계속해서 전쟁의 그런 후유증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가 됐었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제 일단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장면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장면 내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 정책을 여러분들 펼쳐나가려고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재 청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권의 기존에 독재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을 없애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민주당 정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장면 세력과 민주당 내부에서요. 대통령 중심의 윤보선 세력에 해당하는 그 파가 민주당 안에서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게 돼요. 이 다툼을 벌이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다툼에 신경 쓰느라고 민중의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시 민중은 많은 걸 요구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학교는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학교 정도까지는 국가가 전부 다 대학교로 보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굳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일부 시위대들은 당시에 북한 휴전선 근처까지 가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고 하는 표를 내걸면서 이때 당시에 북한에게 우리와 같이 화해를 하고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막 내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민주당 정권은 무서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시위를 벌였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도 순수하게 나서면 좋은데, 북한이 만약에 순수하지 않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구실을 삼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재정으로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대학교까지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러다 재정 자체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정말 많았는데 그 많은 요구들을 정부가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는 독재정권에 의해서,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서 엄청나게 억압됐다가 한 번에 빵 하고 터졌는데, 이것을 이 민주당 정권이, 즉 이 장면 내각이 나름대로 수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또한 정치 깡패들도 완전히 소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짠! 하고 나타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뭐 천양패에게 봉사하겠다. 즉 글쎄요, 굳이 뭐 그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세를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빠른 속도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군대였기 때문에 일본군 군사령관으로서, 군대의 그런 그 장교로서 이제 진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을 때는 잠깐 사회주의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주의에 몸을 담았다가, 그랬다가 바로 여수순천 11구 사건 때에 바로 이제 잡혀가지고서 고문을 당할 뻔했는데, 우리나라 안에 일본군 출신에 해당하는 그런 군인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의 선배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그 선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구제해주기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군대에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군대 내부의 조직을 이용해서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제3공화국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게 됐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